북한이 왜 하필이면 극초음속이었을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2주 앞두고서 왜 하필 이때 극초음속을 쐈을까? 그리고 이게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극초음속은 일단 지금의 요격 시스템 가지고는 사실상 완전히 무력화시키기가 어려워요. 미국의 항모를 타격할 수도 있고 괌 기지, 네. 주임미군 기지까지 강제 제한, 사거리 제한만 한다면은 충분히 다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거든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서 나도 이 정도는 갖고 있어. 이 정도를 좀 개발하고 있어.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나한테 비핵화라는 말은 하지 마. 계속 특수적인 관계로서의 남북 관계를 용인하고 있거나 정전협정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에겐 도움이 안 돼요.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핵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벽들을 없애야 되는데 민족 관계는 완전히 장벽이에요. 북미의 단판 구도로 가고 싶은데 계속 민족이라는 명분, 남북 관계라는 명분으로 한국이 자꾸 개입을 해요. 근데 그 고리를 끊고 싶은 거죠. 북한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다. 미련이 없다. 한편에서 이제 북한이 왜 하필이면 극초음속이었을까? 네. 취임 보름 앞두고 2주 앞두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2주 앞두고서 왜 하필 이때 극초음속을 쐈을까? 근데 극초음속은 최근 4년 사이에 지금 연초에 쏜 게 3번이에요. 벌써 네, 극초음속. 네, 그러니까 극초음속만 연초에 3번 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새 벽돌을 여는 북한의 강한 전략적 의지, 일종의 전략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전략적 의지를 상당히 보여주는 아마 그런 이제 상징성을 아마 이 극초음속에 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부한테는 이걸 봐라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네. 그럼 왜 극초음속일까? 그 극초음속은 그런 의지를 실을 만한 무기인가? 그렇죠. 왜냐면 미국이 지금 뭐 엄청나게 관심 갖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극초음속이거든요. 지금 뭐 러시아가 가장 앞서 있지만 러시아, 중국, 미국이 앞다퉈서 극초음속의 모든 걸 사실상 올인하고 있을 정도로 예산을 엄청나게 투여를 네.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 의회조차도 계속 지금 보고서 통해 가지고 극초음속에 대한 관련 국의 동향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더 증액시켜야 되냐 마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네. 미국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극초음속은 일단 지금의 요격 시스템 가지고는 사실상 완전히 무력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완전히 무력하기 어렵다기는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조차도 이제 요격할 수 있는 그 요격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굉장히 예산을 투여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떻게 가셔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사실상 게임 체인저가 맞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주목하고 있고 또 만약에 상대가 가졌을 때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개입을 하고 싶어하는 무기가 뭘까? 극초음속인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는 뭐 SLBM이라든가 핵잠수함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여주기는 그 어려운 부분인데 극초음속은 북한이 단기적으로 미국에게 내가 이런 무기도 개발하고 있어. 곧 실전화될 거야.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게임 체인저적인 그나마 무기인 거죠. ICBM 쏴봤자 사실 미국 본토로 갈 수 있다라는 건 보여주지만 사용 가능성에 있어서는 매우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 가능성에 있어서 극초음속이 갖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서태평양 쪽에 미국이 투사하고 있는 전력을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잖아요. 미국의 항모를 타격할 수도 있고 괌 기지, 네. 주임미군 기지까지 강제 제한, 사거리 제한만 한다면은 충분히 다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무기를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경 쓰는 무기를 의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북한에 대한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서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겠죠. 나도 이 정도는 갖고 있어. 이 정도를 좀 개발하고 있어.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나한테 비핵화라는 말은 하지 마.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나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위협을 줄일지에 대해서 얘기해. 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걸 떠보려고 좀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명한 메시지의 측면이 있다. 그렇죠. 또 말은. 그리고 저 올해 또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게 사실 많은 주목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북한이 주창하고 있는 남북 두 국가론 이게 이제 사실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통일 논쟁이 있고 통일론이 있고 어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방안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완전히 팔을 흔들어 버리려는 시도로 읽혀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 두 국가론은 올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상당히 공세적으로 강화되겠죠.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이나 이제 탄핵과 관련된 지금 국면들에 대해서는 북한이 크게 반응을 좀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이유는 그 이유는 소위 이제 손자병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 적의 자중질환은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냥 놔두라는 거죠. 거기에 개입하는 순간 그 연루로 인해서 오히려 상대가 결속하고 상대가 오히려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이렇게 뭐 굉장히 단순한 네, 네.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 상당한 위협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북한이 아니라 한국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어떤 면에서는 수사의 결과가 나오고 이 판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그냥 지켜보면 돼요. 그 지켜보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의 공식적인 입장과 공세성을 이제 가지면 되는데 말을 안 하고 있어도 결과적으로 북한이 선택했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뭔가 맥락이 있었네. 한국이 거기에 대한 상당한 그 이유를 제공한 부분이 있네. 네, 네. 이런 논리가 그냥 당연히 만들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굳이 자신이 그걸 설득할 필요도 없고 강하게 강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은 적당하게 그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아마 결과가 나오고 이쪽은 한국에서의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북한이 상당 부분 이 부분을 활용하는 프레임을 아마 만들 거예요. 그리고 북미 간에 아마 대화를 시도한다면은 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강조를 할 가능성이 있죠. 한국이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 존재였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뭐 동의까지는 안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 반론을 펼치기 매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자연스럽게 이런 구도를 이용하면서 아마 상반기 어느 지점 또는 내년 하반기가 되면은 상당히 공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일종의 정당성, 합리성을 아마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1월 22일 날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틀 후에 개최되는 아마 최고민의를 통해서 사회주의 헌법을 만약에 개정한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볼 일이 없죠. 기존에는 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할 때 상당한 그 눈치를 봐야 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눈치를 봤어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은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인데 중국을 무시하고 그냥 정전협정 체결을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두 국가론을 그냥 헌법을 개정해 버린다. 중국에게는 굉장히 큰 일종의 모욕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그렇게까지 적대적 두 국가로 갈 필요가 있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좀 집중해줘라는 모드가 있었는데 뭐 어떻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눈치를 봐야 되는 측면이 있었고 또 통일을 폐기한다라는 것 자체에서 갖는 어떻든 한국과 뭐 국제사회의 어떻든 뭔가 비난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감수하면서 일정 부분은 눈치를 보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을 일단 가시화시키고 이후에는 좀 더 공세적으로 대남 일종의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어쨌든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 두 국가로는 이제 항구적인 조치다. 다시 뭐 한국의 다른 정권이 들어와도 북한이 이것을 되돌릴 그런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한미가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한미 동맹 굳건하죠.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 자 북한이 이 한미 동맹에 대응해서 항상 뭐 자신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외롭게 고립된 상황에서 외롭게 싸워온 굉장히 이제 전력적으로나 국력 차원에서도 열세였던 상황에서 싸워왔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러시아를 동일한 방식으로 끌어들여서 북러를 군사 동맹화 시켰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같은 비중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어떻든 형식을 비슷하게 갖췄어요. 나도 동맹이 있어. 네, 그리고 네. 전쟁 나면 얘들도 개입할 수 있어. 라는 구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핵국가 대 핵국가의 동맹. 한국은 핵을 가지고 있는 핵국가와 재래식 전력을 갖고 있는 한국이 소위 이제 통합전력이죠. 이 통합전력을 갖고 있다. 이 두 구도의 균형성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적 균형성이 아니라 혼자 싸우던 구도에서 하나의 균형성을 일부분 형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쓰냐면 전략적 안정이란 말을 굉장히 김정은이 많이 써요. 이 전략적 안정이란 말은 사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가 쓰는 말이에요. 전 세계 패권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디에 지역적 불균형성이 생기면 그 지역적 불균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력을 더 투사하거나 거기에 외교를 강화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전략적 균형을 만드는 거는 미국이 가장 잘 발달해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져와요. 그래서 계속 지금 전략적으로 불안정하다. 우리는 전략적 안정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전략적 안정을 깨려고 미국이 노력하고 있다. 계속 이런 방식의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말을 왜 하냐면 북한이 생각하는 향후의
자신의 대미 억제력, 전략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연로 구도를 완전히 깨야 돼요. 완전히 깨야 되는. 그렇죠. 계속 특수적인 관계로서의 남북 관계를 용인하고 있거나 정전협정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에겐 도움이 안 돼요. 전혀 전략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핵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벽들을 없애야 되는데 민족 관계는 완전히 장벽이에요. 근데 그걸 없앰으로써 교정국가 시킴으로써 언젠지 내가 너희들에게 핵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까지 포함하는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해야지만 억제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남북 관계는 지금까지 너무 손실을 많이 주거나 장애물 굴레와 같았던 거예요. 북미의 단판 구도로 가고 싶은데 계속 민족이라는 명분, 남북관계라는 명분으로 한국이 자꾸 개입을 해요. 근데 그 고리를 끊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북한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다. 미련이 없다. 오히려 전략적 이익의 측면에서는 철저하게 단절을 더 강화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그 통일론, 통일 방안 그리고 거기에 대한